안전하지만 수익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런 이제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래에셋증권의 정길원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웃는 인상이 좋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흔히 말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예, 애널리스트를 이전 대우증권 시절부터 해왔고요. 한 15년 정도 그 금융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 그 다음에 보험업, 최근에는 이제 핀테크 산업까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증권회사 입사한 지는 한 20여 년 좀 더 됐어요. 그전에는 전략기획팀에서 잠깐은 아니군요. 한 5, 6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직장 생활의 맥락은 금융업을 보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분석하고, 예, 그리고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금융 상품도 많이 받고 증권 산업 그리고 이제 금융 산업 전반적으로 사이클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죠. 그러면서 뭐 약간 미천하지만 쌓였던 경험들을 가지고 네. 나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네. 예, 잡문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네. 그 연구위원님께서 아시아에서 그 기업의 이익을 가장 잘 맞춘 네네. 애널리스트로 네. 또 이렇게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궁금한데 그 비결이 뭔가요?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이익 추정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몰랐는데요. 네. 어느 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 이름이 실린 거예요. 네. 예. 아시아에서 이익 추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7명 뽑았는데 네가 그 중에 들어있어. 이렇게 돼 있었죠. 되게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그 영국에 있는 이제 선배가 연락을 한 거예요. 아, 네. 네 이름이 실려 있더라 그러면서. 네네.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맞더라고요. 맞았는데 특히나 이제 뭐 스톡 피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잘 찍은 애널리스트 있고 네. 이익 추정을 잘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후자에 속했고 특히 이제 금융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아시아에서 뭐 제일 잘 마셨다 뭐 이런 이제 상을 줬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하면 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네네. 일을 하고 주 뭐 7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척 게으르고 네.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가급적 미루거나 흐지부지 안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정답은 거기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게으른 사람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는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골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해서 이제 풀 수 없는 이 난제를 풀 때 어떻게 했냐면 네. 칼로 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단순한 방법들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그런 거죠. 보통 애널리스트가 이익 추정을 할 때 쓰는 그 엑셀에 이제 이익 추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3,000행이 넘어가요. 변수가 그렇게 많은 거네요, 그러면? 이익을 추정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이익을 추정하는 데는 뭐 변수가 너무 많죠, 사실. 뭐 거시경제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사업부별로 어떤 네네. 원가 구조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마진, 뭐 그다음에 마케팅, 뭐 이런 까지 다 있는데 3,000행이 되면요, 사실 못 합니다. 못 해요. 근데 네네. 그 사람들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인 걸 이제 막 잘 맞추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제 이익 추정 모델을 보시면요, 특히나 금융업종은 일반적인 그 제조업체하고는 틀려요.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종의 어떤 이제 회계제도를 쓰는데 감독원이 정해주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그 이익 추정 모델은 끼케야 300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분의 1이네요. 네, 다른 분들은. 10분의 1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변수를 줄여요. 오히려 핵심 변수만. 그렇죠. A부터 Z까지가 있으면은 네.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A부터 Z까지 이게 또는 AA로 또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요. A, B, C만 합니다. 네. 네. 나머지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저는 이익 추정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요. 덜 틀린 사람이었어요. 네. 덜 틀린 사람이었고 실제 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 뭐 미국의 이익 추정 뭐 실적 발표가 날 때 애널리스트 뭐 전망치를 얼마 넘었다 안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건 결국 평균을 의미하는 거지 컨센서스라는 게 잘 맞췄다라는 거는 어쩌다 잘 맞출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매번 잘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덜 틀린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한테 잘 맞췄다는 이제 타이틀을 주긴 했지만 실제로 저는 덜 틀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단순한 게 이 복잡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너무 도덕교과서 같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주식은 결국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둘러싼 경쟁자들의 그 이해관계자들의 경쟁의 장이라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이익을 놓고 네. 자 소비자들이 네. 어떻게든 그 체리피커처럼 이제 뽑아 먹으려 하는 거예요. 좋은 그렇죠. 이제 상품이나 네네네. 서비스를 네. 값싸게. 네네. 두 번째는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다가 그죠? 채권자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네. 그죠? 뭐 아주 재무조가 탄탄하면 몰라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채권 발행을 해요. 예, 아니면 은행 차입을 한다든가. 근데 이런 쪽에는 돈을 조금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은 또 누구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자. 근로자들은 노동을 이제 제공한 대가로 뭘 받는데 가급적 회사는 조금 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 많이, 못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거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두 가지 이해관계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정부가 나오고요. 근데 정부는 가져가는 게 정해져 있죠. 네네. 딱 법인세율만큼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험난한 과정들 줄 거 다 주고 뺏길 거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 게 누구냐? 주주입니다. 그렇죠. 주주의 이익, 흔히 네. 말하는 EPS, 네네. 뭐 이익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대상을 딱 요 한 네 부류 정도로 단순화시켜 갖고 모델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덜 틀리게 돼 있는 그런 상을 이제 받게 된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이제 생활도 그렇고요, 회사 일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 책을 쓰는 과정도 그렇고, 정말 단순화시켜서 하는데 저는 최대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야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네. 네, 귀찮음이 네. 덜해지죠. 모든 일에. 특별히 게으르시다 그러셨습니까? 엄청 게을러요. 저희 어머니도 인정을 하시고, 아. 예, 저희 뭐 식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복잡한 걸 좀 쉽게 풀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가 뭐 기업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네. 사실 예측할 일은 별로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변수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주가가 그 기업 이익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어느 정도는 늘지 말지 추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익 추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보니까 혹시 막 복잡한 그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막 분석을 다각도로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딱 가지고 맞습니다. 의사 결정하는 게 직관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확실히 좀 새겨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책에서 뭐 돈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인데 금융 악당에 대해서 기술을 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금융 악당이 누구냐라고 네. 물으면은 대부분 다 기관이야. 뭐 공매도 세력.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궁금한 건데 그 금융 악당, 그 위원님이 보시기에 금융 악당의 정의는 뭔가요? 금융 악당은요, 저런 겁니다.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금융산업은 위험과 네. 수익의 비례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러시안 룰렛 아시죠? 네네. 예, 좀 잔인한 어떤 이제 게임인데 이게 옛날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그 있었던 이
좀 학대 방식 중에 하나죠. 유견발 리볼버 권총에다가 총알 하나를 넣고 네. 자기 차례에서 이제 당겨지면은 이제 죽는 거고 넘어가면 이제 괜찮은 건데 그렇죠. 러시안 룰렛이 이제 6발로 돼 있으면 위험은 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네. 네, 6분의 1 하면 한 17%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금융악당은 뭐라 그러냐면요. 네 차례에선 절대 당겨지지 않아, 이 총은. 라고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연발 리볼버 극단적으로 네네. 야 이거 당기면 너한테는 절대로 쏴주지 않고 상대방이 죽게 돼 있어. 여기에 배팅해.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금융악당은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원칙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친구든 뭐 이 금융악당이 정말 이게 무섭거나 아주 사악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가장 친근한 모습. 예. 선후배도 될 수 있고요. 네네. 금융기관을 빙자한 네. 이런 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이제 뭐 사모펀드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것들도 보면은 다 안전하지만 수익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요. 제가 금융시장에서 제일 최고의 어떤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어디냐면 골드만삭스라는 데입니다. 뭐 잘 아시죠? 골드만삭스. 네. 4만 명이 근무를 하는데 심지어 한 뭐 만 명 이상이 그 테크 인력이에요. 그렇게 이제 숫자도 많이 다르고 데이터도 많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성과도 보면은 골드만삭스 매년 돈 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거기도 자기가 끌어안는 위험을 나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서 지표로 이제 금융기관들은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늘리면 실적이 좋아져요. 그걸 줄이면 실적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최첨단의 기법을 가지고 금융시장과 상대를 하지만 네. 그들이 거두는 성과들도 결국은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리볼버 네 차례에서만 안 쏴지는 리볼버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고장난 총이에요. 예, 그냥 고장난 총인데 근데 항상 어떤 이제 요구를 하죠. 일단 나한테 돈을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저도 이런 걸 많이 겪었어요. 뭐 이익 추정을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서 네가 그렇게 전문가인데도 넌 얼마나 뭐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당하셨다고요? 많이 당했어요. 진짜요? 어떻게 당했냐면 네. 이런 거죠. 어떤 후배가 형님 제가 좋은 투자 대안이 있는데요. 1년에 4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붙이는 네네. 어떤 이제 수사들이 되게 화려하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뭐 이미 투자를 했고 뭐 이런 제가 지금이 아니라 한 20년 전 일이에요. 사실 사회 초년생일 때 일이니까 애널리스트 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성과들 거뒀었는데 좋은 이제 그 리턴이 있었는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항상 초반에는 잘 그렇죠. 리턴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모든 금융악당의 이 수법 중에서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건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뭐 당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니던 처음 제가 직장 생활했던 때도 우리나라에 이제 큰 대기업이었는데 네네. 그 대기업도 결국 돌려막기를 하다가 네, 너무 이제 확장지향적인 그래서 차입을 많이 했는데 빚을 많이 냈는데 그걸 못 갚았죠. 그러니까 보통 스텝이 꼬인다고 하는데 빚을 못 갚게 되면 또 빚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개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 차원, 그룹 차원에서 하다가 망한 게 대우그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바보들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주 일상화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해서 어떤 이제 손실을 본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직업을 잃어버릴 뻔도 했어요.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기 하다가 회사 자체가 그 그룹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 금융악당 그다음에 시장에서 하던 아니면 시장 밖에서 하던 이런 사람
이런 이제 금융악당들은 정말 교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저렇게 속지하지만 또 아주 현란한 그런 이제 기법들을 쓰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중국 주식들, 예. 중국 원양 자원, 네네. 뭐 등 그다음에 또 완리 등등 한때 한 2010 네네. 10년대 한 초반? 중반? 그때까지 막 엄청 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가치 투자자들도 현혹돼서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이제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런 의심을 하셔야 되죠. 왜 우리나라에 와서 상장하지?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하겠다는 일본 회사들, 네. 일본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일본 금융 회사였는데 네네. 실제로 가서 이제 출장을 가서 그 회사도 보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회사는 상장을 안 했는데 왜 상장 과정 절차까지 밟고 있었는데 철회를 한 이유는 상장을 함과 동시에 일본 시장에서 이 지분을 매각하는 작업을 따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지분 매각이 안 되면 상장을 해서 한국 시장에다 털어버려야 됐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정말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왜 우리 시장에서 하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의심하셔야 될 거는 보통 보면 모든 이제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이나 뭐 IPO가 됐든 다 중개인이 있습니다. 네네. 골드만삭스 같은 네네네. 경우도 이제 그런 중개인이고 네네. 뭐 우리나라 증권사도 또 IPO 이제 그를 하죠. 네네. 근데 수수료가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되죠. 이례적으로 높다는 건 퍼센테이지 한 어느 보통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네. 1%밖에 되지 않아요. 공모 자금. 예, IPO 네네. 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IPO 되게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보너스로 뭐 좀 주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네. 다른 나라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 3% 4%씩은 되는데요. 네네. 당시에 보면은 그 정말 문제 있던 회사들, 심지어 상장하고 3달 있다가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보면 10%씩 됐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시장에 올린다. 네네. 그러면 100억 가져가는 이런 구조들이었죠. 어.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보통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시장이라는. 그리고 그 사이 중개인들이 네. 3명, 이 3자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네. 공정한 데라면 결국 이 중개인이 이 양쪽의 이해를 모두 이제 충족해야 되는 경우인데 기울어진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당연히 기울어지려면 뭐 어떤 이제 돌려주는 것들이 많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정리도 해놨고요.